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인가 싶었더니 기온은 여름 같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담벼락에는 온갖 색깔의 장미가 폈고 대구의 자랑인 이팝나무도 여기저기서 자태를 자랑하는 5월입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사톡톡 내용을 왜곡이고 편파보도라고 하며 대구 MBC의 취재를 맡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태를 살펴보려 합니다. 토크와이드는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에게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하지 않고서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특별법조차도 임시 변통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비하인드 이번 주는 아주 특별한 모양새로 나와 있습니다. 모두 3명의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스픽스 대구에서 김태우 취재본부장과 백경록 기자, 그리고 대구 MBC에서 이태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포맷이니 모두 다 같이 인사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원래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는 대구 수성 의료지구를 주로 한번 다뤄볼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저희들이 다루었던 프로그램 내용을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청이 문제를 삼고 대구 MBC 취재 자체를 거부한다고 하면서 취재를 거부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했던 백경록 기자와 이태우 기자가 함께 다뤘던 TK 신공항 문제가 방송된 이후에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서 대구시 이 내용에 따르면 악의적 왜곡이 있다고 규정하고 대구 MBC의 취재를 이제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취재 거부를 당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태우 기자. 네. 홍준표 시장이 뉴스 비하인드 보도 왜곡 편향이고 악의의 참 보도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보통 사람들은 좀처럼 쓰지 않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다뤘던 TK 신공항 문제점 보도를 두고 500만 시도민의 염원을 짓밟는 작태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을 보시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 시장은 그간 수차례 왜곡 편향 보도에도 대응하지 않고 참아왔지만 이번 보도는 악의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참지 않고 대응한다면서 가만히 있는 500만 대구 시도민을 끌고 와 염원을 짓밟는 작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별로 영향력이 없는 방송이지만 그래도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취재를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할 권리가 있으면 취재를 거부할 권리도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네, 취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 홍준표 대구시장의 개인 반응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구시라는 공적인 조직에 대해서도 같은 대응을 주문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공보관 이름으로 일종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제목이 있는데요. 대구 MBC 신공항의 왜곡 편파 보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구 MBC가 그간 수돗물 남세균 검출과 홍준표 선거법 위반 일파만파 등의 보도를 통해서 대구시정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하는 보도를 계속했다며 헌법과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사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구시는 MBC의 어떠한 취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그런데 대구시가 말하고 있는 어떠한 취재에도 응하지 않고 취재 편의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MBC 기자에게는 보도 자료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대구시가 어떤 사안을 두고 브리핑을 할 때 대구 MBC 기자는 출입을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그 청와대와 기자들이 마찰을 일으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 일부 기자들을 비행기에 태우지 않은 사건 말입니다. 언론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비슷한 일인 것 같아서 참 씁쓸한 대목입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취재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 내용 비단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대구 경북 신공항 문제를 보도했었고요. 네. 그 이전에 보도한 내용은 조금 더 홍준표 시장 개인에 관한 뉴스라고 볼 수 있는 홍준표 시장과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 측근들의 선거법 위반 논란 일파만파라는 제하에 제목으로 우리가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 보도도 상당 부분 이번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태우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취재 거부 그 자유를 누리려면 그 선출직 공무원인 홍 시장 본인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언론 보도가 그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까지 특정 언론사 취재를 거부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공적 기관을 사유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홍 시장 본인이 4년 임기 동안 추진하는 사업은 시민들에게 그 좋은 면만 보여주고 나쁜 면은 감추기 위해서 언론사를 상대로 체리 피킹이라고 불리는 선택적 보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꿍꿍이 또 숨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들이 했던 대구 MBC 시사톡톡 뉴스 비하인드 코너에서 다뤘던 내용이 어떤 점이 문제가 됐고 어떤 점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정말 왜곡과 악의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스픽스 대구 백경록 기자가 지난주 방송했던 내용이죠. 대구 TK 신공항,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대구시 경상북도가 쉽게 얘기하면 잘된 일 홍보하는 거 나쁘다고 한 적 없습니다. 잘된 일 홍보하는 거 좋은데 그리고 잘된 일이고 경사로 볼 수 있으나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숙제를 꼼꼼히 짚어보고 풀어야 할 숙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500만 대구 경북민들의 영혼을 담은 신공항이 잘 되는 길이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염원을 짓밟았다고 하니까요. 과연 어떤 내용이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지 백 기자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선 활주로 문제를 짚었습니다. 지난주엔 이태우 기자가 대구시가 만든 이 쇼츠를 보고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지난주 이 방송 내용을 다시 읽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작년 6월 28일 민선 8기 대구광역시장 인수위원회는 공약 내용으로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물류 여객 중심의 중남부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겠다. 국가 계획에 활주로 길이 3.8km 및 충분한 규모의 글로벌 경제 물류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공항 특별법에 이 내용이 빠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취재 거부를 한 대구시 입장문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사전 타당성 조사에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 공항으로 건설되도록 협의 중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협의 중이다는 진행 중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국회 통과 전 주호영 의원이 작년 8월 대표 발의한 신공항법에 활주로 길이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 비행장 규모, 그리고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9월 당시 2020년이죠. 9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홍 시장이 발의한 법안에도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 비행장 규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빠졌다는 지적이 과연 왜곡된 사실인지는 시민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부산의 최인호 국회의원의 말도 같이 들었습니다. 활주로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3.8km다 이렇게 법에 명시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선례도 없습니다. 왜 TK 신공항 특별법에 3.8km라고 구체적으로 활주로 길이를 명시했냐면 사전 타당성 조사가 객관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 길이가 안 나오거든요. 그 법에 먼저 3.8km로 명시해놓고 사전 타당성 조사는 그 법의 내용대로 따라라 라는 그 강제하기 위해서 그 특별법에 그런 구체적인 활주로 길이를 넣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내용 살펴본 것 이외에 제 기억에 따르면 활주로 길이에다가 중추공항이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항의 위상이 강등된 것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거기다 더해서 다 짓고 난 뒤에 들었던 비용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 6월 홍 시장 인수위원회는 K2 군 공항 및 민간 공항 이전 건설을 군 자산 평가 방식으로 추진하되 초과 사업비는 국비 지원 계획을 약속했습니다. 신공항 특별법 추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마저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이 통과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말한 건 덧붙여 예산의 범위 아니니 결국 예산 없으면 못 준다는 것이다. 홍 시장 정책 스타일을 생각하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다. 대구 신청사 예산 없다고 절반을 팔아야 된다는 주장을 생각해 보면 국가 권력 주체에 따라 얼마든지 변수가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구시 입장문을 보면 예산 활동의 기초에 대한 몰이에서 비롯된 주장이며 기부대 양녀 차액 국비 지원은 이미 기재부 등 정부와 국회도 동의한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애시당초 신공항 특별법에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라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법안을 만들었던 당사자들이 예산 활동 기초에 대한 몰이해였다라는 설명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재부 등 정부와 국회도 동의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다고 쳐도 그 기재부와 정부가 그 국회가 안 바뀌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당장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홍 시장은 7월 25일 페이스북에 전임 시장이 한 사업을 모두 승계에 집행해야 한다면 윤 정권도 문 정권 정책을 그대로 승계해서 집행해야지요 라는 글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대구시가요, 신공항 관련 지난주 프로그램에 대해서 왜곡이다, 편파 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편파 보도는 지각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혹시 대구시 주장을 아예 안 듣거나 들은 주장을 필요에 따라서 발췌해서 흔히 말할 때 이 짜깁기를 한다 그러죠. 편집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언론의 자세입니다. 이런 신공항 문제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 언론은 딱 두 패로 나뉩니다. 지역 언론과 수도권 언론이죠. 지역 언론은 그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장하는 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 경북은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식이죠. 수도권 언론은 지역에 공항을 만든다고 하면 늘 예산 낭비다. 포퓰리즘이다.
또 고추 말리는 공항 하나 늘어난다 이런 식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이 예산 낭비라는 수도권 논리가 절대로 거리를 좁히지 못했죠. 어쨌든 지난주 저희들의 그 보도는 지역 언론과 중앙 언론의 이 이분법을 넘어서 일단 걱정되는 것은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구시의 논리, 주장도 그대로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배석주 대구시 통합신공항 건설 본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제 이 해당하는 조항들이 그러니까 법률로 정해야 될 것이냐, 계획 단계에서 하는 것이 정부 계획 단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가덕도 사례를 비춰서도 이 부분은 법률에 정하기보다는 정부 계획 단계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해당하는 조항이 빠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규정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이제 공항이 넉넉한 공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활주로도 이제 좀 이렇게 충분히 중대형기가 뜰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정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대구시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빠진 내용이 실무 협상 과정에서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걱정을 같이 보도에 넣었던 것이죠. 네, 지금까지 태우 기자 얘기를 종합해 보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한 선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특별하게 이렇게 공항 문제, 큰 건설 문제만 나오면 항상 지역하고 수도권하고 시각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고 왜 필요 없는 걸 짓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큰 공항이 필요하다는 이런 방식, 그래서 지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아주 자극적인 얘기들이 또 동원되죠. 수도권에서는 뭐 고추 말리려고 공항 짓느냐 이런 얘기 하고요. 우리는 또 이 공항 없이는 세계로 진출이 안 된다는 식으로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게 어느 지역이나 뭐 다르지 않고 이 반복되어 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짓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하고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구시에 크게 다르지 않고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잘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점검해야 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 한번 살펴보자고 얘기한 것인데 이 정도 얘기면 다른 지역 언론들도 한번 우리도 같이 짚어보자, 살펴보자 할 만했을 것 같은데 다른 언론들 후속 보도 같이 나온 언론이 있나요? 특별히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곤 합니다. 언론이 심판 역할을 벌이고 링에 뛰어올라서 선수로 나선 겁니다. 공허한 정치 싸움에 뛰어들어서 무조건 필요하고 무조건 될 것이라는 주장과 요구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물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신문을 펼쳐보면 특별법을 통과하는 데 공을 세운 1등 공신만이 가득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저희들 뉴스 비하인드처럼 지금 뉴스 비하인드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시도민의 염원과 노력을 짓밟는다는 이런 욕을 듣기 십상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도민의 염원을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도민의 염원이 제대로 실현되고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차분히 짚어보자는 뜻.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도 전했던 것 같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지난번 TK 신공항 보도 말고요. 대구시가 이 강한 반발을 보인 데는 어떻게 보면 대구시 이 TK 공항 말고 홍준표 시장의 선거법 위반 보도, 그 보도도 나름대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우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 SNS 선거법 위반 논란이 첫 건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 비하인드 편은 9월에서 조회수가 70만 건을 넘어섰고 댓글도 3천여 개가 달릴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구지방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동으로 선거법 위반 조사를 홍 시장 또 그 측근들까지 확대하니까 이 시사톡톡 뉴스 비하인드에서 다루는 아이템들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때 보도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왜냐하면 그 뭐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그 내용도 팩트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봐야지 예, 또 편파, 왜곡이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에 근데 하나씩 분명히 할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편파 왜곡이라고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 이것마저도 그렇게 보여서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대구 참여연대가 지난 2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거법을 어겼다면서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 팩트입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취재가 되고 그 뉴스 이면에 있던 얘기들을 보도한 건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김태우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 고발장을 접수한 그 대구지방검찰청은 처음에는 그 대구시청 그 상격 청사를 관할하는 북부경찰서에 이 사건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부경찰서가 그 고발인 소환 조사를 한 지 2주 만에 또 이 사건을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또 이송을 합니다. 그 수사 주체가 일선경찰서에서 갑자기 그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바뀐 겁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고발장을 접수할 당시에 그 저와 대구 문화방송 그 양관희 기자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양 기자가 당시에 보도했던 내용 잠시 보시죠. 대구TV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1분 이내로 짧게 제작된 영상 쇼츠는 홍준표 시장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3조 원 투자 유치 MOU, 미국 벤처 투자사와의 MOU와 같은 업적을 홍 시장 얼굴을 내세워 홍보합니다. PNP 그룹이 대구지사도 설립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기준 홍 시장 관련 쇼츠는 45개. 홍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이후 제작한 전체 쇼츠 52개 가운데 87%를 차지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파워풀 홍 시장이란 코너까지 따로 만들어 유튜브 채널 맨 위에 배치했습니다. 이 코너 영상 역시 홍 시장 개인 이미지나 업적이 대부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3조 원을 투자를 통해 대구시청 현판 제막식 행사 영상도 대구 굵기라는 현판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없고 춥다 빨리 해. 대신 쿨한 퇴장에 빵 터진 직원들, 그저 쿨가이라는 자막을 달며 홍 시장 개인 이미지를 부각합니다. 댓글 역시 홍 시장 개인을 응원하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공식 유튜브가 사유화됐다는 비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방금 그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그 홍준표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 시장이 개인 SNS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업적을 홍보했는지 여부이고요. 홍 시장은 그 지난해 7월 대구시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그 대구시 사업계획이나 추진 실적 그리고 활동 상황에 관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80여 건 게시를 했는데 이 가운데 20여 건이 자신의 업적으로 드러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태양광 지붕 사업에 3조 원 투자를 위한 업무 협약, 즉 MOU를 체결하면서 이 가운데 1조 원은 지역에 풀리고 대구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 도시로 거듭난다고 홍 시장이 직접 글을 작성해 업적을 홍보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 시장 개인 유튜브 채널인 TV 홍카콜라와 청년의 꿈에 게시된 홍 시장 출연 영상은 대부분 홍 시장 업적이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고 고발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 양 기자가 보도했듯이 그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홍 시장 출연 영상은 분기별 1년에 4차례까지만 게시가 가능한데 무려 60차례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홍 시장이 묵인을 했거나 아니면 방조했다는 것을 경찰이 가려내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당시 주목됐던 것은 홍준표 시장뿐 아니고 그 측근들. 근데 이 측근들이 정치인이 아니고 이제는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죠.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 이게 또 중심이 됐던 보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장수 그 시정혁신단장의 그 페이스북에는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단체장 업적 홍보에 해당된다며 하지 말라고 예시한 위반 사례가 15건 이상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제가 사례를 짚어보면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에 그 지방 정부로서는 최초로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는 글을 정장수 단장이 직접 작성하고 그 홍 시장 채무 감축 공약을 보도한 신문 기사와 함께 그 페이스북에 게시를 했었습니다. 또 홍 시장 공약 사업인
대구 미래 50년 사업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글을 작성하고 홍 시장이 공약한 5대 신산업을 보도한 일간지 헤드라인 뉴스를 모아서 또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도 있고요. 시내버스 무임승차 시행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홍 시장이 공약한 사업이라면서 대놓고 선거법에 금지된 홍 시장 공약 이행을 업적으로 드러내는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해 10월 6일에는 대구시정 성과를 홍 시장 업적으로 포장하는 1분 34초 분량의 홍보 동영상을 게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손승호 비서실장은 지난달 23일 이 시간을 통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 방송 이후에 이 논란이 된 6개 게시물을 모두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손 실장이 삭제한 게시물 미리 확보해두고 지금 조사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네. 김태우 기자, 지금 대구 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공식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네. 경찰 수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고발 사건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 반부패 수사에게는 그 피고발인 홍준표 시장하고 함께 고발된 그 대구시 공식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이게 소환을 했는지 서면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아직 하지 않았는지 대해서 그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항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 사건 이제 고발 시한이 넘기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취재 기자한테 밝혔고요. 고소 고발 사건은 경찰 수사 규칙 제24조를 보면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수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는 21일까지 대구 참여연대가 고발한 이 홍준표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은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이후까지 만약에 수사가 연장된다고 본다면 이 경찰은 지금 이 홍 시장 관련된 고발 사건은 철저히 그 수사 보안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수사까지 그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은 홍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그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 법률 대리인 이동민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3월 7일에 북부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끝내고 마치고 나왔는데 공교롭게 그날 대구시에서도 대구TV에 있는 파워풀 홍 시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영상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홍준표 시장의 그 개인적인 특징을 봤을 때 본인이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놔둘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위법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삭제를 한 것이고요. 네, 지금 보면 홍 시장 측근에 대한 선관위 조사, 경찰 수사 가능성 역시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가능성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그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는 홍 시장 측근은 3명입니다. 한 명은 이시복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손승호 비서실장, 정장수 시정혁신단장입니다. 3명은 모두 개인 SNS에 홍 시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지방경찰청도 그 홍 시장하고 대구시 공식 유튜브 담당 공무원 그리고 이시복 정무조정실장 외에도 손승호 비서실장하고 정장수 시정혁신단장 2명 지금 수사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만 봐도요. 두 차례 방송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는 와중에 팩트에 대한 왜곡이 있거나 잘못된 짜집기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했는데 여전히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겠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대구시는 취재 거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학을 가리키는 저한테도 취재를 아예 거부한다는 것은 공적인 기관에서 거부한다는 건 굉장히 나름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얘기인데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언론계는 또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의 지역 언론은 한편에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고 또 일부 언론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MBC 보도를 보고서 취재 거부에 들어갔다는 단순히 사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비판 보도를 취재 거부로 맞서는 홍 시장의 언론관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남재일 경북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도 뉴스 비하인드의 보도는 대구시에서 보면 조금은 섭섭할 수 있지만
언론의 본원적인 역할에 충실한 보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어떤 내용에 대해 가지고 대구시의 어떤 반응은 좀 지나치지 않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언론중재위라는 합법적인 어떤 중재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소를 해서 본인들의 어떤 생각과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 보도를 할 수 있죠. 이 사안은 팩트 자체가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해석이나 이런 평가가 박하다면 중재위의 반론 보도 제소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어떤 절차라고 보이고요. 정치권에서도 일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취재 거부라는 언론 재갈 물리기는 80년대 전두환 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고, 또 정의당은 홍 시장과 언론과의 그 길고 긴 불편한 관계를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그래도 취재 거부는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되물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지난 방송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느낀 생각은 언론학 교과서, 언론학 기초를 가리키는 제일 첫 수업에 언론의 기능과 사명이라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 기능이 환경감시 기능입니다. 언론이 환경감시 기능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알 권리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님, 우리 뉴스 비하인드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 토론회 장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실 내용, 토론하고 싶은 내용은 기자들과 또 다른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500만 시도민의 염원, 대구 경북 신공항이 모쪼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토론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취재되었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세 분 기자분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9세기) 미국 토지개혁가인 헨리 조지의 사상을 따르시는 경제학자십니다.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부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모신 이유가 요즘 전세 사기다 해서 그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에 대한 열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모시고 오늘 부동산 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100년 전에 토지개혁가인 헨리 조지의 사상인 지공주의라고 교수님께서 명명하신 거의 토지공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비슷한 사상을 주창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듣고자 오늘 모셨습니다. 예, 지공주의라는 단어는 제가 헨리 조지 사상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그렇게 됐는데 토지 공개념의 지공 두 자를 따서 거기다가 주의를 더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토지 공개념보다는 좀 더 상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근데 이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자는 사람이 만든 인공물과 자연물 두 가지가 있는데 인공물은 생산자의 것이고 자연물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그 아주 상식적인 사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회가 오래 그렇지 않은 상태로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령 뭐 토지가 또는 일체의 자연이 그 우리 모두의 것이고 어떤 특정 개인이 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뭐 부동산 문제가 생길 리가 없고 환경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시사점은 바로 그런 거라고 봅니다. 네.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범정부 합동 TF라는 걸 구성해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이라는 거는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 안정 방안, 정부 대책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물론 이제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생기면은 건지고 봐야 되니까 정부가 나서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단기 대책이란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데 치중할 게 아니고 다음부터 또 다시는 안 빠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이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죠.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해야 하니까.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하고 예. 여기서 있었던 문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핀 그렇습니다. 다음에 예, 근본 예.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근데 이런 얘기들을 확장시키면 이 두 가지 또 논쟁이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은 개인이 당한 사기다. 그 개인이 지금 뭐 정부의 입장도 이런 쪽에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개인이 당한 사기를 국가가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이런 쪽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걸 보상해 주는데 내 세금을 왜 쓰느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부동산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일반 사기냐 이건 국가가 저지른 구조적인 사기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것은 그냥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일종의 사회적인 재난으로 봐야 된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입장 듣고 싶습니다. 예. 전세 사기가 개인 문제라는 시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모든 문제는 다 개인 문제죠. 네. 그런데 개인 문제가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일어나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는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정부가 개입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정부나 정치권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 참 아쉽죠. 네. 예. 여전히 사회적 재난의 측면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개입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네. 교수님 말씀 중에 인상적인 말씀이 부동산 투기, 전 국민이 언제라도 감염될 수 있는 팬데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 전세 사기를 비롯한 최근의 일련의 일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이 팬데믹에 감염된 것 같은 이 일종의 그 근본적인 질병에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감염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 국민에 감염된 현상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 부동산 문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우리 국민을 전부 괴롭혀 온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두 그 부동산 투기는 나쁜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기회가 있으면 부동산으로 좀 돈을 좀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회가 생기면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하고 다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기회가 생기면 언제라도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그런 병이라는 점에서 저는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전세 사기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제 전세 사기가 생기는 이유 가령 이제 빌라왕이 왜 나오느냐? 네. 부동산을 소유하면은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부동산 임대업, 주택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그건 거 아니거든요. 그걸 소유하면은 나중에 돈이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대책은 부동산에서 돈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건물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히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토지인데 그래서 토지에서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대부분 젊은 층입니다. 또 젊은 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뭐 거기에 대한 뭐 대응 방법이라든지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또 덩치가 너무 크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문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부문에서 그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개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가령 예를 들면은 한국부동산원,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부동산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 보증서는 그 주택 도시 기금 같은 거 이런 데서 그 거래 중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무리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유달리 감염되기 쉬운 문화적인 징후까지 보이는 부동산 투기 팬데믹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경제 원론을 배우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경제 원론에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완전하기 때문에 미래의 토지 가치가 전부 현재의 매매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 가격을 주고 산 사람은 도대체 불로소득이라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실수요자입니다. 투기적 가수요자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 그 교과서에는 그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가 생기면은 야 이거는 뭐 공급 부족이다 이런데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사태는 공급 부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그 욕망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욕망을 없애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헨리 조지의 제안처럼 토지 가치를 모두 징수를 하면 매매 가격이 토지 가치에는 다 아시겠지만은 매매 가격과 임대 가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임대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매매 가격이 임대 가격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을 거두면 매매 가격이 제로가 됩니다. 네. 이론상 제로가 됩니다. 뭐 현실에서는 제로나 가까운 그런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내 재산이 갑자기 가령 어제 10억을 주고 그 집을 샀는데 갑자기 그게 제로가 된다면은 그거 뭐 이거 사유재산권 침해다. 네. 야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뭐 이 세금 낼 돈이 내가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마련한 현실적 방안이 지대를 그러니까 토지 임대 가치를 헨리 조지 이야기처럼 다 걷지 말고 매입 가격에 대한 이자는 빼고 나머지만 걷자는 거예요. 가령 이제 10억을 주고 샀는데 1년에 이자가 3%라면은 3천만 원이 이자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1년의 임대 가치 중에 3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만 걷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토지 소유자, 그 주택 소유자한테 돌아가는 이익이라는 거는 매입 가격에 대한 이자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없어요. 네. 불로소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제대로 쓰지 않으면 사놓고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봐요. 세금을 내야 네. 되니까. 그러면 그 이제 그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이자밖에 안 남으니까 매매 가격은 이자에 상응하는 원금, 즉 매입 가격. 네. 그거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격은 매매가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불로소득은 다 걷죠. 그러니까 투기는 완전히 없어지고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 없고 네. 그야말로 시장 경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네. 거죠. 교과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제가 교수님께 지금 실제로 들리시지는 않겠지만 많이 들으셨고 예, 예. 제게 지금 일부에 교수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빨갱이 이런 소리 들릴 것 같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아, 그럼요. 네. 어떻게 당신 얘기를 지금 듣자면 이거는 뭐 거의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자는 얘기처럼 들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그 사람은 자기가 익숙해져 있던 그런 사회 제도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당연한 거를 또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거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뭐 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의심을 해야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교과서에 나오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투기가 있을 수 없고 토지 불로소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제학 교과서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경제학 교과서처럼 만들어주자 그러는데 네. 그거를 뭐 공산주의다 뭐 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경제학 개론을 잘못 가르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세금에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고 네. 생산적 결과, 생산적 노력의 결과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부가가치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부가가치라는 거는 원료를 사와가지고 거기서 생산적 노력을 가미해서 그 가치가 올라간 부분이 부가가치입니다. 네. 우리는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10% 세금을 걷잖아요. 그게 어떻게 시장 경제입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부합한다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네.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거기에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건 뭐 하는 수 없지. 그러나 그거는 시장 친화적 세금이 아니고 네. 토지 불로소득 이런 거는 시장 친화적 세금이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학자 중에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러 번 아마 뉴스에서 네. 보셨을 거예요. 밀턴 프리드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은 이제 신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이론적 대부거든요. 네. 그 레간 때 그야말로 자유주의 경제학을 펴는데 큰 그 공헌을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헨리 조지가 제시한 그 토지 보유세는 가장 덜 나쁜 세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왜 좋은 세금이라고 하고 덜 나쁜 세금이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은 세금을 싫어하니까 정부 개입도 싫어하고 세금도 싫어하니까 그러나 정부가 존재해야 할 수밖에 없고 세금도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의 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은 다 나쁘지만 그중에 제일 덜 나쁜 세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은 밀턴 프리드만이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시장 경제에 반한다, 그게 사회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학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네. 이건요. 예. 오히려 훨씬 더 강화시키는 게 그렇습니다. 반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친화적으로 가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잘못 보고 있다. 그 오해가 많죠. 네, 말씀하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학의 멘토처럼 여기는 밀턴 프리드만을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밀턴 프리드만을 그렇게 존경한다고 해놓고 프리드만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안 펴니다. 아니 새 정부 들어오자마자 기존에 있던 토지 보유세를 약화시켰어요. 오히려 네. 그 이해가 안 되죠. 그 밀턴 프리드만이 이야기했듯이 토지 보유세를 가장 우선적인 세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부족하면 다른 세금을 조금씩 걷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좀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세라든지 소득세 같은 거는 시장 저해적,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나쁜 세금인데 불구하고 네. 밀턴 프리드만이 들었으면은 깜짝 놀란 이 왜 나쁜 세금을 걷느냐고 할 그런 세금을 계속 걷고 정부 수입의 주된 원천으로 삼고 토지 보유세를 올린다 그러면은 반시장적이라고 자꾸 비난을 하는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로 밀턴 프리드만을 존경하고 그 밀턴 프리드만이 쓴 선택할 자유 그 책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 그것대로 하시면 돼요. 그것대로 하시면 부동산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이 되고 그뿐만 아니고 부동산은 온 사회 문제의 일부분이니까요.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듯이 그야말로 자유시장 경제 뭐 그쪽으로 완전한 초석을 깔게 되는 거죠. 네. 예. 자, 교수님 생각하시는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존경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위로는 전통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대통령들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정부 요직에 있는 정차관들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싸잡아서 매도한다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자기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힘들어서 그런 부동산 투기에 눈을 돌릴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책을 시행하고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이 질병에 심하게 감염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은 많은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고 바꾸지 않습니다. 예, 예. 교수님 보시기에 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이 정책부터 시행을 했으면 그러면 좀 변화가 조금 시작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정책은 어떤 건지 예. 듣겠습니다. 진행자님께서 저보다 더 훌륭한 말씀을 해주셔서 예, 그건 이제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혁의 제일 큰 걸림돌은 정책 결정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자라는 그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기득권자의 이해관계를 없애는 아주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주식 백지 신탁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미국이 이제 그런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도입이 된 것 같은데 주식 백지 신탁제는 그야말로 고위공직자 또는 정책결정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백지 신탁제, 고위공직자나 뭐 정치인의 부동산 백지 신탁제부터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큽니까?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더 큽니까?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식 백지 신탁제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먼저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다음 대선 후보께서는 이거를 좀 공약으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크와이드 전세 사기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지공주의라는 개념 우리 김윤상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속도와 방향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속도와 속력을 구분해서 쓰고 있지는 않고 거의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에서는 속도와 속력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속도는 방향이 있고 속력은 방향이 없습니다. 더 빠른 속력이라도 방향이 어긋난다면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는커녕 오히려 목표 지점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목표 지점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상태는 속력에 취하게 만듭니다.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면 최대 속도를 낼 수 있겠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들을 풀어갈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조하고 일이 돌아가는 정황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속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사안이 될 것입니다. 만약 국민이 대통령의 이런 입장 표명을 여론 지형을 고려하고 수렴하겠다는 말로 듣고 있다면 그동안 여러 국내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취해왔던 입장이 속력에 대한 매우기 아니었던가를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방향을 고려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이제 속력에 대한 고민보다 속도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금 국내외에 산적한 문제들을 보면 그 구분이 물리학에서의 구분만큼 정교해져야 할 때로 보입니다. 오늘 일본 총리가 방한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